아름답다. 살고 싶다. 따뜻하다. 나는 이 도시를 설계할 수 없었습니다. 도시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한국을 가장 몰랐습니다. 세계 도시를 설계하고 분석해온 전문가였어요. 그런데 서울 앞에서 처음으로 펜을 내려놨습니다. 그건 데이터가 아니라 사람 때문이었어요. 공항에서 종이지도를 그려준 직원, 비 오는 날 죽을 끓여준 할머니, 경복궁의 할아버지의 표정, 새벽 청계천을 손잡고 걷는 노부부. 그녀는 이걸 보고서에 쓸 수 없었습니다. 숫자로 잡히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그녀가 서울에 오게 만든 건 따로 있었습니다. 도심 한복판. 아무것도 파는 게 없는 공간. 그런데 사람들이 그냥 앉아서 책을 읽고 있었어요. 그 장면을 본 순간 그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서울은 건물이 만든 도시가 아니라 서로를 배려하며 살아온 사람들이 만든 도시였다는 거요. 도대체 서울의 무엇이 세계 최고 전문가의 12년을 무너뜨린 걸까요? 그 첫 번째 장면부터 지금 공개합니다.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 함께 해주세요. 저는 도시를 숫자로 읽는 사람입니다. 아름답다, 살고 싶다, 따뜻하다. 저는 그런 말을 믿지 않아요. 도시재생 현장에서 12년을 일하면서 배운 게 있거든요. 그런 말 뒤에는 항상 누군가의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개발사의 언어이거나 관광청의 언어이거나 시장의 선거 공약이에요. 저는 그래서 숫자를 봅니다. 녹지 비율, 대중교통 효율, 상권 회복률, 임대료 상승폭. 숫자는 거짓말을 잘 못하거든요. 밴쿠버에서 도시재생 설계 파트너로 일한 지 12년. 34살이었습니다. 국제포럼에 가면 어김없이 청계천이 나왔어요. 슬라이드에는 항상 같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햇살 속에 반짝이는 물길, 웃고 있는 시민들. 그리고 같은 말이 반복됐어요. 시민 친화 재생의 결정판입니다. 세계가 배워야 할 모델이에요. 저는 발표가 끝날 때마다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 지표는요? 원주민 상인 이주율은요? 장기 유지 비용은 어떻게 충당합니까? 돌아오는 대답은 항상 비슷했어요. 청계천은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한국은 다릅니다. 예외가 너무 많은 성공 사례는 성공 사례가 아닙니다. 그냥 마케팅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며 2년을 보냈습니다. 그 영상을 본 건 작년 가을밤 11시였어요. 사무실에 저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몬트리올 재생 보고서 마감이 사흘 뒤였거든요. 책상 위 커피는 식어 있었고 모니터만 밝았어요. 머리가 굳어가던 참에 잠깐 유튜브를 열었습니다. 일본인 건축 유튜버가 올린 영상이었어요. 제목은 짧았습니다. 도쿄 사람이 처음 간 서울에서 충격받은 이유. 손이 먼저 움직였어요. 초반은 예상 범위 아니었습니다. 공항 명동 삼겹살. 그러다 청계천으로 이동했어요. 저는 마우스에서 손을 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멈췄어요. 물길 옆 돌계단이었습니다. 도심 한복판, 빌딩들 사이 좁은 수변 공간에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행사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따로따로 앉아 있었습니다.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중년 여성이 한 명, 청년이 조금 떨어져서 머리가 하얀 노인이 그 아래 계단에. 현수막이 없었습니다. 진행 요원도 없었어요. 카메라가 가까이 가도 아무도 올려다보지 않았습니다. 영상을 일시 정지했어요. 중년 여성의 손이 보였습니다. 두꺼운 문고판 소설을 들고 있었어요. 발을 물가 쪽으로 살짝 뻗어 있었고 등이 완전히 이완돼 있었습니다. 그 공간에서 진짜로 쉬고 있었어요. 주변도 카메라도 의식하지 않은 채로요. 중얼거렸습니다. 연출이네. 댓글을 열었어요. 의심하는 사람들이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공간을 소비하지 않는다는 게 충격이었다. 도심인데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요. 카페도 없는데 그냥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일본, 프랑스, 독일, 미국. 국적은 달랐지만 다들 비슷한 말이었습니다.
소비하지 않는다. 조용하다. 연출이 아닌 것 같다. 저는 댓글창을 닫고 다시 그 여성을 봤어요. 여전히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이상한 감정이 올라왔어요. 부러웠습니다. 저는 항상 그 자리에 무언가를 채워 넣었거든요. 저런 공간을 만들어 본 적이 없었어요. 새벽 1시였어요. 식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몬트리올 보고서가 화면에 열려 있었어요. 저는 그 파일을 최소화했습니다. 항공권 검색창을 열었어요. 인천공항행 직항. 11월 첫째 주. 잠깐 멈췄습니다. 스스로한테 물었어요.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래도 손이 움직였어요. 결제 버튼을 눌렀습니다. 머릿속에 질문이 있었거든요. 저 사람들은 왜 책을 읽고 있을까? 저 공간은 왜 그냥 두는 걸까? 그리고 솔직히 한 가지가 더 있었어요. 내가 2년 동안 틀렸을 수도 있다는 것. 비행기는 열흘 뒤였습니다. 그날 밤 잠을 잘 못 잤어요.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저는 직업병이 나왔습니다. 동선을 봤어요. 표지판 위치, 이동 흐름, 대기 밀집도. 인천공항의 첫 문장은 명확했습니다. 조용하고 넓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한눈에 보였어요. 좋은 공항이었습니다. 돈이 많으면 만들 수 있는 공항이었어요. 공항철도 요금판 앞에서 멈췄습니다. 서울역까지 9,000원이었어요. 토론토 절반 이하였습니다. 런던보다 훨씬 저렴했어요. 그런데 열차는 더 깨끗하고 더 조용했습니다. 메모했어요. 좋은 데이터였지만 아직은 숫자였습니다. 노선도를 보다 잠깐 멈칫했어요. 그러자 젊은 남성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짧은 영어로 어디 가냐고 물었어요. 서울 도심이라고 했더니 잠깐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서랍에서 종이 지도를 꺼냈어요. 펼쳤습니다. 형광펜을 들었어요. 환승역, 출구번호, 숙소 방향 골목을 하나씩 표시했습니다. 말이 많지 않았어요. 짧게 설명하면서 표시했고 다 되자 반듯하게 접었습니다. 두 손으로 건네줬어요. 웃었습니다. 그게 다였어요. 저는 그 지도를 받아들고 한참 서 있었습니다. 형광펜 선이 3개였어요. 삐뚤지 않았습니다. 꼼꼼하게 그어져 있었어요. 이 직원이 오늘만 몇 번째 이 지도를 꺼냈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도 귀찮은 기색이 없었어요. 당연한 일처럼 했습니다. 저는 스마트폰을 꺼내지 않았어요. 그 지도를 펼쳐서 걸었습니다. 형광펜 자국을 따라가면서요. 앱보다 느렸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더 안심이 됐습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 잠깐 멈춰준 흔적이 손에 들려 있었거든요. 저는 그걸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데이터 하나로 결론 내리는 건 제 방식이 아니었거든요. 서울역 계단에서였어요. 노인 한 분이 캐리어 2개를 끌고 있었습니다. 바퀴 소리가 계단에서 걸렸어요. 무거워 보였습니다. 그때 옆을 지나던 20대 남성이 말없이 캐리어 하나를 들었어요. 자연스러웠습니다. 노인이 감사 인사를 했고 청년은 짧게 웃으며 올라갔어요. 주변 사람들이 아무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일처럼요. 칭찬도 없고 카메라도 없었어요. 그냥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배려가 이벤트가 아니었어요. 그냥 일상이었습니다. 메모에 한 줄을 썼어요. 서울의 인프라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인 것 같다. 저는 일부러 호텔을 예약하지 않았습니다. 한옥 숙소를 잡았어요. 관광용으로 포장된 공간인지 진짜인지 설계자 눈으로 직접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북촌 골목에 들어서는 순간 걸음이 느려졌어요. 서울 도심이었는데 조용했습니다. 좁은 골목, 낮은 담장, 기와 지붕. 저녁이라 골목에 사람이 없었어요. 어디선가 밥 짓는 냄새가 났습니다. 빌딩 숲 바로 옆인데 이 골목이 그대로 살아있다는 게 이상했어요. 수익성으로 따지면 말이 안 되는 공간이었거든요. 문을 열었을 때 대들보가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손을 뻗었어요. 나무결을 만졌습니다. 진짜였어요. 100년을 버텨온 나무였습니다. 이음새를 봤어요. 못을 쓰지 않았습니다. 나무가 나무를 물고 있었어요. 저는 한참 그 결구 방식을 들여다봤습니다. 이 나무가 버텨온 시간을 생각했어요.
일제강점기도, 전쟁도, 개발 열풍도 다 지나온 나무였습니다. 숙소 주인이 온도를 설명해줬어요. 바닥 아래로 열기가 순환하는 구조라고 했습니다. 불을 떼면 그 열이 돌을 달구고 달궈진 돌이 밤새 온기를 내보낸다고요. 언제부터냐고 물었어요. 삼국시대부터라고 했습니다. 1500년 전이었어요. 유럽이 벽난로 앞에 모여 앉아 있을 때 한국은 이미 바닥 난방을 쓰고 있었습니다. 저는 웃지도 못했어요. 설계자로서 그 구조가 얼마나 정교한지 알거든요. 열효율, 출열 방식, 공기 순환. 1500년 전에 이미 완성된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날 밤 비가 왔어요. 처마에서 물방울이 떨어지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렸습니다. 창호지 너머로 빗소리가 들렸어요. 바닥은 따뜻했습니다. 저는 누운 채로 천장을 봤어요. 어둠 속에 100년 된 대들보가 있었습니다. 잠이 안 왔어요. 이 공간이 뭔가를 계속 말하는 것 같았거든요. 설명이 안 됐습니다. 그냥 누워서 빗소리를 들었어요. 오래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주인 할머니가 흰죽을 가져다 주셨어요. 주문하지 않았다고 했더니 할머니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비 오는 날은 속 따뜻해야 해요. 저는 말을 잃었어요. 낯선 외국인이었습니다. 예약 내역 어디에도 아침 식사는 없었어요. 죽그릇이 따뜻했습니다. 두 손으로 받아들었어요. 손바닥에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죽을 다 먹고 나서도 한참 앉아 있었어요. 그릇을 내려놓고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바닥이 따뜻했어요. 아래에서 올라오는 온기였습니다. 전기도 아니고 보일러도 아니었어요. 돌이 밤새 품어온 열이었습니다. 저는 손바닥을 바닥에 짚어봤어요. 살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 집이 숨을 쉬는 것 같았어요. 100년 된 나무가 위에서 버티고 1500년 된 방식이 아래에서 데워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설계자예요. 건물을 도면으로 읽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공간은 도면으로 설명이 안 됐어요. 숫자로 잡히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창밖에서 빗소리가 들렸어요. 처마에서 물방울이 떨어지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이 집은 비 소리도 다르게 들리게 했어요. 서울은 살아온 방식이 설계였습니다. 경복궁 앞에 서는 순간 압도됐습니다. 규모 때문이 아니었어요. 위치 때문이었습니다. 지하철역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거기 있었어요. 고층 빌딩들 사이에 600년 된 궁궐이 그냥 서 있었습니다. 빌딩들이 궁궐 주변에 조심스럽게 들어선 것 같았어요. 저는 한참 그 풍경을 봤습니다. 입장료를 확인했어요. 3,000원이었습니다. 2달러 남짓이었어요. 베르사유는 2만 원이 넘습니다. 런던 타워는 3만 원에 가깝고요. 메모장을 꺼냈어요. 이건 가격 정책이 아니라 철학이다. 문화유산을 누구에게 열어줄 것인가? 그 질문에 대한 서울의 답이 3,000원이었습니다. 돈이 없어도 들어올 수 있었어요. 그냥 오면 됐습니다. 저는 그 결정이 쉽지 않다는 걸 알아요. 유지비가 만만치 않거든요. 그런데 서울은 그 비용을 시민에게 떠넘기지 않았습니다. 궁 안에서 한복 입은 사람들이 보였어요. 한국인만이 아니었습니다. 금발 외국인이 분홍 한복을 입고 걷고 있었어요. 동남아시아 관광객으로 보이는 가족이 색동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이 전혀 어색하지 않았어요. 서울은 전통을 박제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든 입고 걸어다니게 만들었어요. 전통이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근정전 앞에서 멈췄어요. 파수꾼이 서 있었습니다. 전통 복장을 한 채 미동도 없이요. 그 앞에서 할아버지 한 분이 손자 손을 잡고 서 계셨어요. 5살쯤 됐을까요? 아이가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사람 진짜 안 움직여? 할아버지가 미소 지었어요. 저는 그 표정을 오래 봤습니다. 자부심이었어요. 손자에게 이걸 보여줄 수 있다는 것, 이게 우리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 할아버지 손이 손자 손을 조금 더 꼭 쥐었습니다. 주름진 손이었어요. 평생을 일한 손이었습니다. 그 손이 작은 손을 감싸고 있었어요. 도시는 건물이 아니라 세대의 기억으로 유지된다는 걸 그때 처음 느꼈습니다. 드디어 청계천이었습니다. 입구 계단을 내려갔어요. 한층 아래로 내려가는 구조였는데
빌딩 소음이 줄었습니다. 물소리가 들렸어요. 1,000만 명이 사는 도시 한복판에서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보였어요. 진짜였습니다. 중년 여성이 돌계단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어요. 조금 떨어진 곳에 청년이 노트에 뭔가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 아래 계단에는 도시락을 먹는 직장인 2명이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모두 각자였습니다. 서로 의식하지 않았어요.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내렸어요. 찍는 순간 이 장면이 깨질 것 같았거든요. 저는 빈자리를 찾아 앉았습니다. 처음이었어요. 이 여행에서 메모장을 덮은 게요.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람이 조금 있었어요. 위에서 버스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는데 여기는 달랐습니다. 한층 아래인데 완전히 다른 공간이었어요. 저는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어요. 얼마나 지났는지 몰랐어요. 햇살이 수면에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중년 여성이 책장을 넘겼어요. 청년이 노트에 뭔가를 쓰다가 잠깐 물길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썼어요. 아무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이 공간이 허락하는 것 같았어요. 그냥 있어도 된다고요. 소비하지 않아도 된다고요. 저는 처음으로 서울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옆을 봤어요. 조금 전까지 도시락을 먹던 직장인이 이제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자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눈을 감고 있었어요. 햇살이 얼굴에 닿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점심시간에 여기 오는 거겠구나. 매일은 아니더라도 가끔요. 도심 한복판에 이런 공간이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겠구나. 서울은 이 사람에게 이 공간을 줬어요. 아무것도 팔지 않으면서요. 그냥 와서 앉아 있어도 된다고요. 저는 그게 얼마나 어려운 결정인지 압니다. 이 공간을 그냥 두는 건 포기가 아니에요. 지키는 겁니다. 누군가 매일 싸워서 지켜온 공간이에요. 물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한참 후에 청계천 역사를 검색했어요. 판자촌이었습니다. 전쟁 이후 피란민들이 모여들었고 고가도로가 생겼고 콘크리트가 개천을 덮었어요. 50년 넘게 숨어 있었습니다. 서울은 그걸 걷어냈어요. 꺼내서 물을 흘리고 시민에게 돌려줬습니다. 쇼핑몰을 붙이지 않았어요. 앉을 수 있는 돌계단을 만들었습니다. 대부분의 도시는 상처를 숨깁니다. 재개발이라는 이름으로 덮거나 새 건물로 가리거나요. 서울은 꺼냈어요. 고쳐서 돌려줬습니다. 메모에 썼어요. 서울은 상처를 감추지 않는다. 중년 여성이 여전히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50대쯤으로 보였어요. 저 세대는 이 물길이 없던 시절을 기억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을 오래 바라봤어요. 남산에 올랐습니다. 전망대에 서는 순간 말을 잃었어요. 천만 도시였는데 답답하지 않았습니다. 산이 도시 안에 있었어요. 북쪽으로 북한산, 남쪽으로 관악산. 서울은 산 사이에서 자랐습니다. 자연을 밀어내지 않았어요. 저는 한참 내려다봤습니다. 서울이 어떤 선택을 해왔는지 위에서 보면 보이거든요. 산을 깎지 않았어요. 산 아래로 산 사이로 도시를 집어넣었습니다. 그 선택이 지금 이 풍경을 만들었어요. 북촌 골목을 걸었어요. 사람들이 작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걸었어요. 카페 안에서도 목소리가 크지 않았습니다. 익선동에서도 을지로에서도 같았어요. 저는 처음에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어요. 서울 사람들은 공간을 함부로 채우지 않았습니다. 밴쿠버도 조용한 도시예요. 그런데 밴쿠버의 조용함은 거리감입니다. 서로 신경 쓰지 않아서 조용하죠. 서울의 조용함은 달랐어요. 서로를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내 소리가 옆 사람에게 닿는다는 걸 알고 있는 조용함이었어요. 강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광장시장에 들어갔습니다. 좁은 통로 양쪽으로 노점이 빽빽했어요. 빈대떡 굽는 냄새가 났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능숙하게 반죽을 붙이고 있었어요. 손이 빠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확했어요. 수십 년을 해온 손놀림이었습니다. 저는 거기 앉아서 주문했어요. 할머니가 접시를 내밀었습니다.
말이 없었어요. 그냥 내밀었습니다. 뜨거웠어요. 바삭했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외국인 관광객이 어색하게 앉아 먹고 있었습니다. 옆에 직장인으로 보이는 남성이 혼자 막걸리를 마시고 있었어요. 그 옆에 교복 입은 학생 둘이 웃으면서 뭔가를 먹고 있었습니다. 세대가 달랐어요. 국적이 달랐습니다. 그런데 같은 자리에 있었어요. 할머니의 빈대떡이 그 자리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익선동 골목 안쪽에서 멈췄어요. 한옥이었습니다. 그런데 간판이 이탈리안 레스토랑이었어요. 기와 지붕 아래 파스타를 먹는 사람들이 있었고 나무 대들보 옆에 에스프레소 머신이 있었습니다. 어색하지 않았어요. 유럽에서 비슷한 시도를 본 적 있습니다. 대개 둘 중 하나가 이겼어요. 서울은 둘이 싸우지 않았습니다. 전통이 현재를 품고 있었어요. 지하철 안이었어요. 노약자석 앞에 젊은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자리가 비어 있었는데도 앉지 않았어요. 당연한 것처럼요. 초등학생쯤 되는 아이가 할머니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뭔가 말씀하셨고 아이가 웃었어요. 서울의 질서는 법이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같이 살아온 사람들이 만들어낸 방식이었어요. 그게 골목에 있었고 시장에 있었고 지하철 안에 있었고 청계천 돌계단에 있었습니다. 숙소로 돌아온 건 밤 10시였습니다. 메모장을 펼쳤어요. 긍정 항목과 비판 항목으로 나눠서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비판 항목 페이지가 비어 있었어요. 당황했습니다. 12년 동안 비판 항목이 비어 있던 적이 없었거든요. 다시 처음부터 메모를 읽었어요. 형광펜 종이지도. 비 오는 날 흰죽. 온돌. 3,000원 입장료. 파수꾼 앞 할아버지. 광장시장 할머니. 청계천 돌계단. 비판이 없었습니다. 내가 놓친 건지 보지 않으려 한 건지 스스로를 의심했어요. 스마트폰을 들었습니다. 서울 도시재생 문제점을 검색했어요. 없지는 않았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 사례가 있었고 재개발 갈등도 있었어요. 그런데 서울이 그 문제들을 다루는 방식이 달랐습니다. 덮지 않았어요. 기사가 있었고 토론이 있었고 정책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지만 계속 고치고 있었어요. 검색어를 바꿨습니다. 1960년대 서울을 찾아봤어요. 흑백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폐허였어요. 판잣집이 산을 덮고 있었습니다. 흙길이었고 아이들이 맨발로 골목을 뛰고 있었어요. 전봇대가 빗뚤게 서 있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지 얼마 안 된 도시였어요. 그리고 지금의 서울이 있었습니다. 60년이었어요. 저는 그 숫자가 실감이 안 났습니다. 판자촌에서 세계 도시로. 이론으로 설명이 안 됐어요. 자본이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기술이 만든 게 아니었어요. 청계천 돌계단의 중년 여성을 떠올렸습니다. 광장시장 할머니의 손을 떠올렸어요. 그 세대는 기억할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흙길의 서울을요. 판자촌의 서울을요. 그 시간을 견뎌온 사람들이 지금 청계천에서 책을 읽고 시장에서 빈대떡을 굽고 있었어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새 문서를 만들었어요. 제목을 서울이라고 입력했습니다. 그리고 한 줄을 썼어요. 지금 서울을 만든 건 기술도 자본도 건물도 아니었다. 그 시간을 견딘 사람들이었다. 알람을 새벽 5시로 맞췄습니다. 새벽 5시였습니다. 청계천 입구 계단을 내려갔어요. 관광객이 없었습니다. 가게들이 모두 닫혀 있었어요. 가로등 빛이 수면에 흔들리고 있었고 물소리만 들렸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어요. 입김이 났습니다. 저는 천천히 걸었어요. 도시가 깨어나기 전이었습니다. 서울이 가장 솔직한 시간이었어요. 한참 걷다 멈췄습니다. 저 앞에 노부부가 걸어오고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할머니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걸음이 느렸어요. 할머니 걸음이 조금 더 느렸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손을 조금 더 당겨 잡고 있었어요. 두 분 다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걷고 있었어요. 오래같이 살아온 사람들 특유의 리듬이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어요. 할아버지 손등에 주름이 보였습니다. 깊은 주름이었어요. 평생을 일한 손이었습니다.
할머니 머리가 하였어요. 걸음마다 조심스러웠습니다. 할아버지가 그 걸음에 자기 걸음을 맞추고 있었어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맞춰주고 있었어요. 두 분 사이에 말이 없었는데도 대화가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이 도시를 만든 사람들이었어요. 흑백 사진 속 판자촌의 서울. 흙길의 서울. 전쟁이 끝나고 아무것도 없던 서울. 그 시간을 지나온 세대가 지금 새벽 청계천을 걷고 있었습니다. 이 물길이 없던 시절도 알고 있을 거예요. 고가도로 아래 콘크리트가 덮여있던 시절도요. 그 모든 시간을 지나서 지금 여기를 걷고 있었습니다. 두 분이 천천히 멀어졌어요. 저는 한참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노부부가 완전히 사라지고 나서도 움직이지 못했어요. 물소리만 들렸습니다. 가로등 하나가 수면을 비추고 있었어요. 빛이 흔들렸습니다. 바람 때문이었어요. 저는 그 빛을 봤습니다. 흔들리는데 꺼지지 않았어요. 저는 그게 이상하게 이 도시를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흔들렸어요. 전쟁으로, 가난으로, 개발이라는 이름으로요. 그런데 꺼지지 않았습니다. 저 노부부 세대가 꺼지지 않게 붙들고 있었어요. 추운 새벽이었습니다. 발이 차가웠어요. 그런데 움직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이 끝나면 공항으로 가야 했거든요. 밴쿠버로 돌아가서 보고서를 써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만큼은 여기 있고 싶었어요. 이 물소리 옆에요. 이 가로등 빛 아래요. 숙소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첫 문장을 지웠어요. 그리고 다시 썼습니다. 나는 도시를 설계해왔다. 하지만 서울은 사람이 서로를 대하는 방식으로 완성된 도시였다. 손이 멈추지 않았어요. 형광펜 종이 지도를 썼습니다. 비 오는 날 흰죽을 썼어요. 3,000원 입장료를 썼습니다. 파수꾼 앞 할아버지의 표정을 썼어요. 광장시장 할머니의 손을 썼습니다. 새벽에 손잡고 걷는 노부부를 썼어요. 숫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쓴 것 중 가장 정확한 보고서 같았어요. 한 달 후 국제 포럼이었습니다. 기존 발표 자료를 모두 삭제했어요. 마지막 슬라이드에는 사진 한 장만 뒀습니다. 새벽 청계천이었어요. 아무도 없는 수면에 가로등 빛이 흔들리는 사진이었습니다. 텍스트를 넣지 않았어요. 발표가 끝나고 독일에서 온 전문가가 물었습니다. 서울의 성공 비결이 뭡니까? 저는 잠깐 침묵했어요. 서울은 기술로 완성된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서로를 배려하며 살아온 세대가 만든 도시였어요. 형광펜으로 지도를 그려주는 공항 직원이 있었고, 비 오는 날 죽을 끓여주는 할머니가 있었고, 새벽에 손잡고 청계천을 걷는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설계할 수 없었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지금도 가끔 그 새벽 사진을 봅니다. 청계천 수면에 흔들리는 가로등 빛이에요. 아무도 없는 시간의 서울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다 있어요. 종이지도도 흰죽도 3,000원 입장료도 손잡은 노부부도. 서울은 그런 도시였습니다. 숫자로는 설명이 안 되는 도시요. 여러분은 언제 한국이 자랑스러우셨나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